그날 이후 많은 것이 달라졌습니다. 시어머니는 한동안 저를 피했습니다. 남편은 처음으로 어머니에게 따졌습니다. 늦었지만요. 저는 더 이상 웃지 않았습니다. 참기 위해 웃지 않았고 인정받기 위해 애쓰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저는 저를 의심하지 않게 됐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도 누군가의 기준에 맞추느라 스스로를 깎아내리고 계신가요? 참는 게 미덕이라고, 며느리는 원래 그런 거라고, 가족이니까 이해해야 한다고 말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혼자 조용히 무너지고 계신 건 아니신가요? 저는 56에 처음으로 제 편이 됐습니다. 28년이 걸렸습니다. 하지만 늦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몇 년째 참아오고 계신가요? 다음 이야기에서는 제가 이 결혼을 어떻게 정리했는지, 그리고 제 이름으로 된 첫 통장을 만들던 날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저는 올해 56입니다. 나이를 입에 올릴 때마다 스스로도 낯설었습니다. 아직도 마음 한구석엔 30즈음의 제가 살고 있는 것 같은데 거울 앞에 서면 어느새 낯선 여자가 저를 바라보고 있었죠. 눈가에 깊게 팬 주름, 한때 윤기가 흘렀던 머리카락, 그리고 어딘가 지쳐 보이는 눈빛. 이 얼굴이 제 얼굴이 맞긴 한데 언제부터 이렇게 됐는지 저도 잘 모르겠었습니다. 사람들은 나이 들면 편해진다고 했습니다. 아이들 다 크고 할 만큼 했으면 이제 본인 삶을 살면 된다고요. 그 말이 얼마나 공허하게 들리는지 해본 사람은 알 것입니다. 저는 56이 되도록 단 하루도 제 삶을 온전히 살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누군가의 아내였고, 누군가의 엄마였고, 누군가의 며느리였죠. 그리고 그 누군가들 중 가장 오랫동안 가장 많은 것을 빼앗아간 사람이 있었습니다. 시어머니. 이 두 글자를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가슴 어딘가가 조여드는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28배 결혼했습니다. 남편 오준혁을 만난 건 직장 동료를 통해서였죠. 첫인상은 평범했습니다. 잘생기지도 특별히 유능하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조용하고 성실해 보였죠. 그때 저는 그 조용함이 안정감이라고 착각했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알았습니다. 그건 안정감이 아니라 무기력이었다는 걸요. 결혼을 결심했을 때 주변에서 한 가지를 꼭 확인하라고 했습니다. 시어머니를 먼저 보라고요. 아들이 어떤 사람인지 보려면 그 아들을 키운 어머니를 보면 안다고 했죠. 저는 그 말을 흘려들었습니다. 젊었고 자신이 있었습니다. 제 성격이라면 어떤 시어머니도 잘 모실 수 있다고 믿었죠. 그 믿음이 제 인생을 이렇게까지 만들 줄은 몰랐습니다. 시어머니 박금순 씨는 첫 만남부터 심상치 않았습니다. 식당에서 마주 앉아 인사를 드렸을 때 그분은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고는 아주 짧게 한마디를 했습니다. 집안이 어디라고 했지? 밥도 시작하기 전이었습니다. 인사도 반가움도 없었죠. 그냥 집안. 그 단어 하나로 저라는 사람 전체를 평가하려는 눈빛이었습니다.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 웃음이 제 패착이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웃어버렸으니까요. 그분은 그날 제 웃음을 만만함으로 읽었을 것입니다. 저희 친정은 평범했습니다. 아버지는 작은 인쇄소를 운영했고 어머니는 학교 급식실에서 일하셨죠. 가난하지는 않았지만 넉넉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보통의 집이었습니다. 하지만 박금순 씨에게 보통은 곧 부족함이었습니다. 그분의 기준에서 저희 집은 처음부터 격이 맞지 않는 집안이었죠. 결혼 전부터 그 신호는 계속 왔습니다. 예단 문제로 한 차례 홍역을 치렀습니다. 시어머니 측에서 원하는 예단 목록이 왔는데 금액을 들었을 때 어머니 얼굴이 하얗게 변하셨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괜찮다고 저희가 맞추겠다고 했습니다. 어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눈물만 글썽이셨죠. 그 눈물의 의미를 저는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어머니는 딸이 걱정된 게 아니었습니다. 딸이 들어가는 집이 어떤 집인지 이미 감을 잡으셨던 것입니다.
결혼식 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객들 앞에서 시어머니는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아들 내외가 잘 어울린다고, 복받은 집안이라고 입에 침이 마르도록 말씀하셨죠. 그 웃음을 보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아, 제가 오해한 걸 수도 있겠다고. 결혼 전 까다롭게 구셨던 건 원래 그런 분이라서가 아니라 아들 결혼이 낯설고 떨리셔서 그랬던 걸 수도 있다고요. 그 생각이 틀렸다는 걸 깨닫는 데는 채 한 달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신혼집에 처음 오신 날 시어머니는 현관을 들어서자마자 집안을 둘러보며 혀를 차셨습니다. 인테리어가 마음에 안 든다고 하셨습니다. 제가 직접 고른 커튼이 촌스럽다고 하셨죠. 냉장고 안을 열어보시더니 반찬이 부실하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살림을 제대로 배운 거 맞아? 그 말을 들을 때 저는 웃고 있었습니다. 그게 문제였습니다. 저는 계속 웃었습니다. 웃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며느리니까요. 어른이니까요. 그게 도리라고 믿었죠. 하지만 그 웃음은 시어머니에게 하나의 신호였습니다. 뭘 해도 괜찮다는 신호. 이 며느리는 참는다는 신호. 그리고 그분은 그 신호를 놓치지 않으셨습니다. 그로부터 28년이 흘렀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꺼내는 건 단순히 억울해서가 아닙니다. 세상의 고부 갈등은 넘쳐납니다. 시어머니한테 상처받은 며느리도, 며느리한테 서운한 시어머니도 많죠. 제 이야기가 그런 흔한 이야기처럼 들릴 수도 있다는 걸 압니다. 하지만 제 이야기엔 다른 게 하나 있습니다. 28년 동안 시어머니가 저에게 해온 일들 중에 아직 아무도 모르는 것이 있습니다. 남편도 자식들도 심지어 시어머니 본인조차 제가 그걸 알고 있다는 사실을 모릅니다. 저는 그것을 알게 된 날부터 지금까지 혼자 품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말할 때가 됐습니다. 결혼 초 저는 시어머니를 이해하려고 정말 많이 노력했습니다. 그분이 왜 그렇게 까다로운지, 왜 그렇게 나를 세우는지 스스로 납득하려 했습니다. 주변에서 들은 이야기로는 시어머니가 젊은 시절 꽤 고생을 하셨다고 했습니다. 남편, 그러니까 시아버지가 사업을 크게 말아먹으면서 집안이 한순간에 기울었고 그 뒤로 시어머니 혼자 남편 뒷바라지에 아들 셋을 키워내셨다고 했죠.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진심으로 안쓰럽다고 생각했습니다. 고생하신 분이니까 성격이 좀 거칠 수 있다고, 제가 더 잘 받들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생각이 저를 더 깊은 수렁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결혼 초부터 저희 부부의 살림에 깊숙이 개입하셨습니다. 처음엔 작은 것들이었습니다. 어느 마트에서 장을 봐야 한다. 고기는 어느 정육점 것을 써야 한다. 청소는 어떤 순서로 해야 하나. 듣고 보면 별것 아닌 것들이었죠. 하지만 그 조언들은 점점 빈도가 잦아졌고 점점 범위가 넓어졌습니다. 나중엔 제가 어떤 옷을 입어야 하는지, 친정 부모님을 얼마나 자주 만나야 하는지까지 관여하셨습니다. 문제는 남편이었습니다. 오준혁은 그 모든 상황에서 단 한 번도 제 편을 든 적이 없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편을 들지 않은 게 아니라 아예 없는 사람처럼 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저에게 뭔가를 지적하시면 남편은 시선을 다른 곳으로 돌렸습니다. 제가 나중에 속상하다고 말하면 남편은 늘 같은 말을 했습니다. 어머니가 원래 그런 분이라고, 그냥 흘려들으라고요. 28년 동안 그 말을 몇 번이나 들었는지 세어보지도 않았습니다. 세다가 지쳤으니까요. 결혼한 지 3년째 되던 해에 첫째 아이를 낳았습니다. 아이가 생기면 달라질 거라 기대했습니다. 손주가 생기면 시어머니도 조금은 부드러워지시지 않을까 싶었죠. 실제로 아이가 태어나던 날 시어머니는 병원으로 달려오셨고 처음으로 제 손을 꼭 잡아주셨습니다. 그 손의 온기가 아직도 기억납니다. 그날 저는 진심으로 생각했습니다. 이제 좀 나아지겠구나 하고요. 사흘 뒤 태어나던 날부터 상황은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시어머니는 산후조리를 도와준다는 명목으로 저희 집에 들어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집안의 모든 것이
그분 방식으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를 어떻게 안아야 하는지, 수유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기저귀는 어떤 걸 써야 하는지, 제가 다르게 하려고 하면 어김없이 핀잔이 돌아왔습니다. 요즘 것들은 애 하나 낳고도 제대로 못 키운다는 말을 하도 들어서 나중엔 아이를 안을 때도 눈치를 봤습니다. 내 아이를 안으면서 눈치를 보는 그 기분이 어떤 건지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모를 것입니다. 산후조리 기간이 끝나도 시어머니는 돌아가시지 않았습니다. 일주일에 나흘은 저희 집에 계셨습니다. 처음엔 아이 봐준다는 이유였고 나중엔 그냥 오시는 거였습니다. 남편은 어머니가 외로우신 거라고 했습니다. 시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서 혼자 계시는 게 안쓰럽다고 했죠. 그 말도 틀린 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안쓰러운 건 시어머니만이 아니었습니다. 저도 이 집의 안주인이었고 저도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이 둘째가 생겼고 저는 더 바빠졌습니다. 몸이 힘들어질수록 시어머니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더 크게 박혔습니다. 하루는 시어머니가 저희 집 서랍을 열어보시더니 이게 무슨 살림이냐고 하셨습니다. 또 하루는 친정 어머니가 보내주신 반찬을 쓰레기통에 버리셨습니다. 입에 안 맞는다고 하시면서요. 그 장면을 목격했을 때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울고 싶었지만 아이들 앞이라 꾹 참았습니다. 그날 밤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남편의 대답은 역시 같았습니다. 어머니가 원래 그런 분이라고요. 그때 저는 처음으로 이 결혼이 잘못됐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아이가 둘이었습니다. 나갈 곳도 없었고 나갈 용기도 없었습니다. 그냥 버티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었죠. 그런데 진짜 문제는 따로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저를 힘들게 한 건 눈에 보이는 것들만이 아니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저도 모르는 사이에 벌어지고 있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 일을 제가 알게 된 건 훨씬 나중의 일이었습니다. 그것도 아주 우연한 계기로요. 그리고 그 우연이 28년을 통째로 뒤흔들어 놓았습니다. 시어머니가 저를 대하는 방식에는 일정한 패턴이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절대 크게 싸우지 않으셨습니다. 목소리를 높이거나 험한 말을 내뱉거나 대놓고 저를 몰아붙이는 일은 거의 없었죠. 그분의 방식은 훨씬 교묘했습니다. 말 한마디를 툭 던져놓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웃으셨습니다. 그 웃음이 더 무서웠습니다. 싸움이었으면 저도 맞받아칠 수라도 있었을 텐데 그분은 싸움의 빌미조차 주지 않으셨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시어머니를 좋게 봤습니다. 동네에서도 친척들 사이에서도 박금순 씨는 인심 좋고 부침성 있는 분으로 통했습니다. 명절마다 음식을 넉넉히 장만하셨고 주변 어르신들 챙기는 것도 빠지지 않으셨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저를 언급할 때도 우리 며느리가 참 착하다, 복받은 거라고 하셨죠.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저는 속이 뒤집혔습니다. 집안에서 저에게 하시는 말과 밖에서 저를 칭찬하는 말이 어쩌면 그렇게 다를 수가 있는지, 어느 쪽이 진짜인지조차 헷갈릴 지경이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시어머니가 새로운 무기를 꺼내 드셨습니다. 남편 형제들이었습니다. 시동생이 둘 있었습니다. 첫째 시동생은 부산에 살았고 둘째 시동생은 그 당시 미혼이었습니다. 명절이나 가족 모임이 있을 때마다 시어머니는 자연스럽게 비교를 하셨습니다. 직접적으로 누가 낫다 못하다 하시는 건 아니었습니다. 다만 첫째 시동생 며느리가 요리를 잘한다는 이야기, 그 집 살림이 얼마나 깔끔한지에 대한 이야기를 꼭 제 앞에서 꺼내셨습니다. 듣는 사람이 어떤 기분인지 모를 리 없으셨을 텐데 그분은 언제나 천연덕스럽게 웃으며 말씀하셨죠. 저는 그 무렵부터 가족 모임이 두려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명절 전날이면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음식 준비를 하면서도 손이 떨렸습니다. 이번엔 또 어떤 말이 나올까, 어디서 흠을 잡히게 될까. 그 긴장감이 몸에 배어버렸습니다. 나중엔 명절이 다가오면 이유 없이 체하고 이유 없이 두통이 왔습니다. 몸이 먼저 알아채는 거였습니다. 여기가 저에게 안전하지 않다는 걸요.
그 즈음 저는 남편에게 처음으로 진지하게 말을 꺼냈습니다. 이대로는 못 살겠다고, 어머니와 거리를 좀 두고 싶다고 했습니다. 남편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한숨을 길게 내쉬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아기가 있어서 그러시는 게 아니라고, 원래 표현 방식이 그런 분이라고요. 그 말을 들으며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은 어머니가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걸요. 그리고 그 생각은 앞으로도 바뀌지 않을 거라는 것도요. 그날 이후 저는 남편에게 시어머니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습니다. 혼자 삭혔습니다. 이를 악물고 버텼습니다. 아이들 앞에서는 웃으려고 애썼습니다.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초등학교에 들어갈 무렵부터 이상한 일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이 할머니 말을 제 말보다 더 잘 따르기 시작한 것입니다. 처음엔 그냥 할머니가 손이 크고 용돈을 잘 주시니까 그런가 싶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 그게 아니었습니다. 아이들이 저에 대해 하는 말들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엄마는 왜 이렇게 예민하냐고, 할머니는 그런 말 안 하시는데 왜 엄마만 힘들어하냐고 했습니다. 초등학생 아이 입에서 나올 말이 아니었습니다. 어디서 들은 말이 분명했습니다. 저는 그때 직감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아이들에게도 뭔가를 심고 계시다는 걸요. 하지만 증거가 없었습니다. 아이들한테 다그쳐 물을 수도 없었습니다. 괜히 아이들 사이에서 제가 이상한 엄마가 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또 참았습니다. 또 웃었습니다. 또 모른 척했습니다. 그렇게 몇 년이 더 흘렀습니다. 그리고 제 나이 48이 되던 해 가을, 모든 것이 시작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시어머니가 갑자기 편찮으셨습니다. 허리 디스크가 심해져서 수술을 받아야 한다고 했죠. 시동생들은 각자 사정이 있다며 발을 빼는 분위기였고 자연스럽게 간병의 몫은 저에게 떨어졌습니다. 남편은 직장을 쉴 수 없다고 했습니다. 결국 저 혼자 병원으로 갔습니다. 낮에는 병실에서 시어머니 곁을 지켰고 저녁엔 집에 돌아와 아이들 밥을 챙겼습니다. 그 생활이 2달 넘게 이어졌습니다. 몸은 한계였습니다. 잠을 제대로 못 자는 날이 이어졌고 밥맛도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시어머니는 단 한 번도 고맙다는 말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병원 음식이 입에 안 맞는다. 베개가 불편하다. 왜 이 시간에 왔냐고 하셨죠. 그 2달 동안 저는 시어머니 곁에서 정말 많은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밤 보지 말았어야 할 것을 보고 말았습니다. 그날은 시어머니 수술 후 3주가 지난 밤이었습니다. 병실은 2인실이었는데 옆 침대 환자가 그날따라 일찍 잠이 드셨습니다. 시어머니도 진통제 기운에 깊이 주무시는 것 같았죠. 저는 보호자용 간이 침대에 누워 눈을 감았습니다. 몸은 천근만근이었지만 쉽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병원 특유의 냄새와 형광등 불빛이 은은하게 새어 들어오는 그 공간에서 저는 멍하니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그때 시어머니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진동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꼼짝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워낙 깊이 주무시는 것 같았죠. 핸드폰은 침대 옆 작은 협탁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화면이 켜지면서 발신자 이름이 떴습니다. 저는 그 이름을 보는 순간 눈이 멈췄습니다. 발신자는 막내 시동생이었습니다. 이상할 건 없었습니다. 아들이 어머니한테 전화하는 건 당연한 일이니까요. 그런데 전화가 끊기고 나서 문자가 연달아 왔습니다. 핸드폰 화면이 계속 켜졌다 꺼졌다를 반복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여전히 주무셨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꺼드리려고 집어들었습니다. 화면을 끄려고 버튼을 눌렀는데 그 순간 문자 내용이 눈에 들어오고 말았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굳어버렸습니다. 문자에는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형수한테는 절대 말하면 안 된다. 엄마가 따로 모아둔 돈 얘기는 우리끼리만 알고 있어야 한다. 형이 알면 형수 귀에 들어간다고요. 저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다시 읽었습니다. 분명히 같은 내용이었습니다. 따로 모아둔 돈. 그 말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저희에게 늘 형편이 어렵다고 하셨습니다. 노후 준비가 안 됐다고, 몸이 아프면 자식들한테 손 벌릴 수밖에 없다고 하셨죠.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남편은 매달 생활비 명목으로 시어머니께 돈을 보냈습니다. 저희 형편이 넉넉한 것도 아니었는데 남편은 그걸 당연하게 생각했습니다. 저는 그 돈이 아까웠지만 말을 아꼈습니다. 어머니가 실제로 어려우신 거라면 드려야 한다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런데 따로 모아둔 돈이 있다고요. 손이 떨렸습니다. 핸드폰을 협탁에 내려놓으면서 소리가 날까봐 숨을 참았습니다. 시어머니가 깨실까봐 저는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도 못했습니다. 그냥 앉아서 아무 생각도 하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잠시 후 정신을 차리고 생각을 정리하려 했습니다. 혹시 제가 잘못 본 건 아닐까 싶었습니다. 문자 내용을 짧게 봤으니 오해할 수도 있다고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그 문장은 명확했습니다. 형수한테는 절대 말하면 안 된다. 형수가 저였습니다. 저에게 숨기고 있는 돈이 있다는 얘기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저는 조용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티를 내면 안 됐습니다. 시어머니 앞에서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처럼 굴어야 했습니다. 그러면서 기억을 하나씩 되짚었습니다. 지난 20년 동안 있었던 일들을 새로운 눈으로 다시 바라봤습니다. 그러자 그동안 이상하다고 생각했지만 그냥 넘겼던 장면들이 하나씩 떠올랐습니다. 시어머니는 종종 저희 몰래 어딘가에 다녀오셨습니다. 어디 다녀오셨냐고 여쭤보면 그냥 산책했다고 하셨죠. 그런데 그 외출이 꼭 은행 근처에서 목격된 날과 겹쳤다는 걸 그때는 몰랐습니다. 또 시어머니는 명절 때마다 시동생들한테 용돈을 두둑하게 주셨습니다. 저는 그게 그냥 어머니 마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돈이 없다고 하시는 분이 명절마다 그 돈을 어디서 꺼내시는 건지 한 번도 제대로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조각들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퇴원 날짜가 가까워지면서 저는 한 가지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냥 모른 척하고 넘어가지 않겠다고요. 하지만 섣불리 움직이면 안 됐습니다.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감정적으로 들이대면 제가 이상한 사람이 될 게 뻔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언제나 그런 상황을 뒤집는데 능하셨으니까요. 저는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다림은 생각보다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가 퇴원하고 2달 뒤 완전히 예상치 못한 방향에서 실마리가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저를 직접 무너뜨리려 했던 그 순간이 오히려 모든 것을 드러내는 시작이 됐습니다. 시어머니가 퇴원하시고 나서 한동안은 잠잠했습니다. 몸을 추스르셔야 하니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저는 그 시간 동안 겉으로는 여전히 살뜰하게 챙기는 며느리였습니다. 죽을 끓여드리고 물리치료 일정을 챙기고 처방약을 빠짐없이 챙겨드렸습니다. 시어머니는 그런 저를 보시며 흡족한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그 표정이 이제는 다르게 읽혔습니다. 고마워서 짓는 표정이 아니라 자기 뜻대로 굴러가고 있다는 만족감이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친척 모임이 하나 잡혔습니다. 시아버지 기일에 맞춰 가족들이 모이는 자리였습니다. 시동생들과 그 가족들이 모두 오는 큰 자리였죠. 저는 그 자리가 불편했지만 빠질 수 없었습니다. 음식 준비부터 상차림까지 대부분이 제 몫이었으니까요. 그날 모임이 한창 무르익을 무렵 시어머니가 갑자기 화제를 꺼내셨습니다. 집 이야기였습니다. 시어머니 명의로 된 아파트가 있었습니다. 오래된 아파트였지만 위치가 좋아서 시세가 꽤 됐습니다. 시어머니는 그 아파트를 어떻게 할지 이야기를 꺼내셨는데 말이 흘러가는 방향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자연스럽게 재산 이야기로 넘어갔고 시동생들은 알고 있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남편만 어리둥절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저는 부엌에서 음식을 나르다가 그 대화를 흘려들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단어가 귀에 걸렸습니다. 증여.
시어머니가 아파트를 막내 시동생에게 증여할 계획을 이미 세워두셨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시동생들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남편만 그 자리에서 처음 듣는 표정이었죠. 저는 쟁반을 내려놓으며 조용히 자리에 앉았습니다. 남편은 어색하게 웃으며 언제 그런 결정을 하셨냐고 물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아무렇지 않게 대답하셨습니다. 오래전부터 생각해온 거라고, 막내가 형편이 제일 어려우니 당연한 거 아니냐고요. 그러면서 덧붙이셨습니다. 너희는 맞벌이에 괜찮지 않냐고, 너희 며느리가 워낙 알뜰하게 잘 산다고요. 저를 칭찬하는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그 칭찬이 무엇을 위한 것인지를요. 남편의 불만을 잠재우기 위한 말이었습니다. 며느리 칭찬을 앞세워 아들 입을 막으려는 것이었죠. 28년 동안 저를 갈아온 분이 이제는 저를 방패로 쓰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그 자리에서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분위기가 무거웠습니다. 남편은 핸들을 잡은 채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저도 말을 아꼈습니다. 이 사람이 스스로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느꼈습니다. 집에 들어와서도 남편은 한동안 거실에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그날 밤이 지나고 나서도 남편은 시어머니께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오래전 결론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이 사람은 어머니 앞에서 끝내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걸요. 젊었을 때는 그게 답답했습니다. 이제는 그냥 사실로 받아들이게 됐습니다. 기대를 접으면 실망도 없으니까요. 그런데 그 일이 있고 나서 며칠 뒤였습니다. 시어머니가 저에게 단둘이 만나자고 하셨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시어머니가 저에게 단둘이 만나자고 한 적은 손에 꼽을 정도였습니다. 그것도 대부분 좋지 않은 이야기가 있을 때였습니다. 저는 약속 장소로 나가면서 마음을 단단히 먹었습니다. 무슨 말이 나와도 흔들리지 않겠다고요. 시어머니는 조용한 찻집을 잡으셨습니다. 차가 나오기도 전에 본론을 꺼내셨습니다. 증여 문제로 내가 섭섭할 수 있다는 걸 안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이건 가족 내부의 일이라고, 며느리가 관여할 문제가 아니라고 하셨죠. 말투는 부드러웠습니다. 하지만 내용은 명확했습니다. 입 다물고 있으라는 말이었습니다. 저는 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딱 그 말만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역시 우리 며느리가 이해심이 깊다고 하셨죠. 저는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은 예전의 웃음과 달랐습니다. 예전엔 참으려고 웃었습니다. 그날은 다른 이유로 웃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 만남이 있기 사흘 전에 이미 움직이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시어머니가 저를 조용히 시키러 나오신 그 시간에 저는 이미 필요한 것들을 하나씩 손에 넣고 있었습니다. 28년치 억울함을 풀 방법은 감정이 아니었습니다. 증거였습니다. 그리고 그 증거는 생각보다 가까운 곳에 있었습니다. 모든 것은 시어머니 병실에서 본 그 문자 한 통에서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그 실마리를 따라가다 보니 저도 몰랐던 훨씬 더 큰 것이 나왔습니다. 증거를 모으는 일은 생각보다 훨씬 조심스러워야 했습니다. 섣불리 움직이면 시어머니 귀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분의 정보망은 생각보다 넓었습니다. 친척들 사이에서도, 동네 지인들 사이에서도 시어머니는 늘 중심에 계셨습니다. 누가 무슨 말을 했는지, 누가 어디서 누구를 만났는지 꿰고 계신 분이었죠. 그러니 저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혼자 움직여야 했습니다. 처음 시작한 건 오래된 통장 내역을 확인하는 일이었습니다. 남편 몰래 한 건 아니었습니다. 남편은 집안 살림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월급이 들어오면 제가 관리했고 시어머니께 드리는 생활비도 제가 이체했습니다. 그러니 통장 내역은 제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죠. 저는 지난 10년치 이체 내역을 처음부터 다시 들여다봤습니다. 숫자들을 보고 있자니 머리가 어지러웠습니다. 매달 꼬박꼬박 시어머니께 들어간 돈이 10년치로 쌓이니 적지 않은 금액이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숨이 막혔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시어머니 명의 계좌로 들어간 돈 외에 제가 기억하지 못하는 이체 내역이 몇 건 있었습니다. 금액이 작지 않았고 받는 사람 계좌가 낯설었습니다. 남편한테 물어봤습니다. 남편은 기억이 안 난다고 했습니다. 표정이 어딘가 불편해 보였습니다. 저는 그 계좌번호를 메모해뒀습니다. 다음으로 움직인 건 시동생 쪽이었습니다. 막내 시동생 아내, 그러니까 작은 동서와 저는 그렇게 가깝지 않았습니다. 명절 때 얼굴을 보는 정도였죠. 하지만 한 가지 기억이 있었습니다. 몇 년 전 명절 자리에서 작은 동서가 술이 조금 취한 상태로 저에게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형수는 진짜 대단하다고, 자기는 그렇게 못 참는다고요. 그때는 그냥 술자리 덕담이려니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그 말이 다르게 들렸습니다. 저는 작은 동서에게 조용히 연락을 했습니다. 그냥 밥이나 한번 먹자고요. 별다른 내색 없이 가볍게 만나자고 했습니다. 작은 동서는 흔쾌히 나왔습니다. 우리는 집 근처 작은 식당에서 마주 앉았습니다. 처음엔 아이들 이야기, 날씨 이야기로 시작했습니다. 저는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분위기가 충분히 풀렸을 때 자연스럽게 시어머니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작은 동서의 표정이 미묘하게 굳었습니다. 저는 모른 척하며 말을 이었습니다. 요즘 어머니가 부쩍 재산 이야기를 많이 하신다고 가족들 사이에서 정리를 하시려는 것 같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슬쩍 덧붙였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저는 소외되는 기분이라고, 며느리라서 그런가 싶어 씁쓸하다고요. 작은 동서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자기도 사실 불편한 게 있다고 했습니다. 처음엔 조심스럽게 말을 골랐습니다. 그러다 점점 솔직해졌습니다. 시어머니가 아파트 증여 이야기를 꺼낸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몇 년 전부터 시동생들끼리 조율이 있었다고 했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큰아들 내외, 그러니까 저희 부부는 처음부터 배제돼 있었다고 했습니다. 저는 숨을 가다듬었습니다. 배제? 그 단어가 뇌리에 박혔습니다. 저희가 모르는 사이에 오랫동안 진행되어 온 일이 있었다는 뜻이었습니다. 작은 동서는 자기도 그게 옳지 않다고 생각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시어머니 말을 거스르지 못하는 사람이라 그냥 따라갔다고 했죠. 그 말을 들으며 저는 한 가지를 더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병원 협탁에서 봤던 그 문자 내용, 따로 모아둔 돈. 저는 돌려서 물었습니다. 어머니가 따로 관리하시는 재산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 있냐고요. 작은 동서는 그 순간 시선을 피했습니다. 그 눈빛 하나로 충분했습니다. 알고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작은 동서는 자세한 건 자기도 모른다고 했습니다. 다만 시동생이 어머니한테서 따로 용돈을 받는다는 건 알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게 정기적인 건지 얼마인지는 모른다고 했죠. 저는 그날 집으로 돌아오면서 머릿속으로 계산을 했습니다. 시어머니가 형편이 어렵다며 저희한테 생활비를 받아가셨습니다. 그 돈이 매달 꼬박꼬박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따로 모아둔 돈이 있고 시동생에게 따로 용돈을 주고 있었습니다. 아파트 증여 계획도 이미 오래전부터 세워져 있었습니다. 이 모든 걸 저희 부부만 몰랐습니다. 그 돈이 어디서 났는지 저는 이제 알 것 같았습니다. 저희가 보낸 생활비였습니다. 매달 정성껏 보낸 그 돈이 다른 아들에게 흘러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게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통장에서 발견한 낯선 계좌번호. 그 계좌의 주인이 누군지 확인되는 순간 저는 28년 동안 제가 어떤 자리에 있었는지를 비로소 똑똑히 알게 됐습니다. 그 계좌는 시어머니 명의의 두 번째 통장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통장 안에는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많은 돈이 쌓여 있었습니다. 두 번째 통장의 존재를 확인한 건 전혀 예상치 못한 경로였습니다. 작은 동서와 만나고 난 뒤 며칠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저는 우연히 남편 서랍을 정리하다가
오래된 서류 봉투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남편이 특별히 숨겨둔 것 같진 않았습니다. 그냥 오래된 서류들 사이에 끼어 있었습니다. 봉투 겉면에는 아무것도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 저는 잠깐 망설이다가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금융 서류가 들어 있었습니다. 처음엔 남편 명의의 서류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름을 보니 시어머니 이름이었습니다. 박금순. 그리고 계좌번호가 적혀 있었습니다. 제가 통장 내역에서 발견했던 그 낯선 계좌번호와 일치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서류를 천천히 읽어 내려갔습니다. 그것은 시어머니 명의의 적금 서류였습니다. 가입 날짜가 12년 전이었습니다. 매달 일정 금액이 자동이체로 납입되는 구조였습니다. 납입 계좌는 남편 계좌였습니다. 저는 그 부분을 2번, 3번 다시 읽었습니다. 남편 계좌에서 시어머니 적금으로 매달 돈이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제가 모르는 사이에 12년 동안이나요. 손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남편은 저에게 집안 재정이 빠듯하다고 했습니다. 아이들 교육비에 생활비에 시어머니 생활비까지 나가니 저축할 여유가 없다고 했죠. 저는 그 말을 믿었습니다. 씀씀이를 줄였습니다. 옷 한 벌 사는 것도 몇 번씩 생각했습니다. 미용실도 자주 못 갔습니다. 그렇게 아끼고 아낀 돈이 제가 모르는 통장으로 흘러들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서류를 다시 봉투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서랍을 닫았습니다. 남편이 퇴근하고 들어왔을 때 저는 평소처럼 밥을 차렸습니다. 식사를 하는 내내 남편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이 사람이 알고 한 일인지 모르고 한 일인지 그 표정만으로는 읽히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잠자리에 들어서도 저는 눈을 감지 못했습니다. 2가지 가능성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남편이 알고 있었다면 그건 배신이었습니다. 남편이 몰랐다면 그건 시어머니가 아들 명의를 이용한 것이었죠. 어느 쪽이든 저는 철저하게 바깥에 세워져 있었습니다. 이 집안에서 가장 오랫동안 가장 많이 희생한 사람이 가장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며칠을 더 기다렸습니다. 감정이 가라앉기를 기다린 게 아니었습니다. 제가 알아야 할 것을 다 알고 나서 움직이기 위해서였습니다. 아직 모르는 게 있을 것 같았습니다. 빙산의 일각이라는 느낌이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그 느낌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작은 동서가 며칠 뒤 저에게 먼저 연락을 해왔습니다. 저번에 나눈 이야기가 마음에 걸렸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조심스럽게 한 가지를 더 말해줬습니다. 시어머니가 큰아들 내외에게는 재산 이야기를 철저히 숨겨왔는데 그게 처음부터 의도적인 거였다고요. 왜냐하면 시어머니가 오래전부터 주변에 이런 말을 해왔다고 했습니다. 큰 며느리는 친정 쪽 사람이라고. 저는 그 말의 뜻을 바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작은 동서가 설명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친척들 사이에서 저를 두고 늘 그런 식으로 말씀하셨다고 했습니다. 큰 며느리는 결국 자기 친정 챙기는 사람이라고 재산 이야기를 했다간 친정으로 다 빼돌린다고요. 그 말을 근거로 시어머니는 큰아들 내외를 재산 논의에서 처음부터 배제해온 것이었습니다. 저는 전화를 끊고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제가 28년 동안 악착같이 지켜온 것이 있었습니다. 시어머니 눈치를 보면서도 남편이 편을 들어주지 않아도 아이들이 할머니 편을 들어도 저는 이 집안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친정보다 시댁을 먼저 챙겼습니다. 명절에도 친정에는 잠깐 들렀다가 시댁에서 긴 시간을 보냈습니다. 어머니가 아프셔도 시어머니 병원을 먼저 다녀왔습니다. 그런 저를 시어머니는 친정 쪽 사람이라고 불러왔던 것입니다. 그 말이 퍼져나간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저는 알 수 없었습니다. 친척들 사이에서, 동네 지인들 사이에서 시어머니는 그 이야기를 얼마나 오랫동안 해오신 걸까요? 저도 모르는 사이에 저라는 사람이 어떤 이미지로 그려져 있었을지 생각만 해도 아득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시어머니가 저를 그렇게 묘사해 온 데는 이유가 있었을 것입니다.
단순히 며느리가 싫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퍼뜨려야 할 이유가 따로 있었습니다. 저를 미리 신뢰할 수 없는 사람으로 만들어두면 나중에 제가 무슨 말을 해도 아무도 믿지 않을 테니까요. 시어머니는 이미 오래전부터 준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혹시 제가 알게 될 상황을 대비해서요. 그 치밀함이 오히려 저를 차갑게 만들었습니다. 분노가 사라진 자리에 냉정함이 들어찼습니다. 이제 감정으로 움직이면 안 됐습니다. 시어머니가 오래 준비해온 판 위에서 저는 다른 방식으로 움직여야 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는 시어머니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사실 자체였습니다. 저는 그 무렵부터 아주 조용히, 아주 천천히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가 수십 년을 준비해온 판이었습니다. 저도 그에 맞게 움직여야 했습니다. 감정적으로 터뜨리는 건 가장 하지 말아야 할 일이었습니다. 그랬다간 시어머니가 저를 친정 쪽 사람이라고 묘사해온 것처럼 욕심 많은 며느리로 몰릴 게 뻔했습니다. 저는 그 함정에 빠지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제일 먼저 한 일은 법률 상담이었습니다. 아는 사람 없이 혼자 찾아갔습니다. 동네와 멀리 떨어진 곳에 있는 법률 사무소를 골랐습니다. 아는 사람 눈에 띄면 안 됐으니까요. 변호사 앞에 앉아서 지금까지 있었던 일들을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통장 내역, 적금 서류, 작은 동서에게 들은 이야기들을 정리해서 가져갔습니다. 변호사는 제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증거가 더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제가 가져간 것들은 정황에 가깝다고 했죠. 남편 계좌에서 시어머니 적금으로 돈이 이체된 것은 부부간 재산 문제로 볼 수 있지만 그게 저 몰래 이루어졌다는 걸 입증하려면 추가적인 근거가 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가 허위 사실로 저의 명예를 훼손해왔다는 부분도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의 진술이 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메모를 하면서 들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생각을 정리했습니다. 증거가 필요하다면 만들면 됐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이미 있는 증거를 제대로 된 형태로 모으면 됐습니다. 저에게 필요한 건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재정적인 부분, 다른 하나는 시어머니가 저에 대해 퍼뜨린 이야기들이었습니다. 재정적인 부분은 생각보다 수월했습니다. 남편 통장 내역은 공동생활비 계좌였기 때문에 제가 접근할 수 있었습니다. 지난 12년치 이체 내역을 꼼꼼하게 정리했습니다. 시어머니 생활비 명목으로 나간 돈, 시어머니 적금으로 이체된 돈, 그리고 제가 아직 용도를 파악하지 못한 몇 건의 이체. 이것들을 날짜별로 표로 만들었습니다. 숫자로 보니 더 선명했습니다. 제가 어림잡아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큰 금액이었습니다. 두 번째 부분은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저에 대해 어떤 말을 해왔는지 직접 들어준 사람이 있어야 했습니다. 작은 동서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작은 동서는 남편 가족이었습니다. 상황에 따라 말을 바꿀 수도 있었습니다. 저는 더 확실한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그때 한 사람이 떠올랐습니다. 시어머니와 오랫동안 친하게 지내온 동네 지인 중에 한 분이 계셨습니다. 70대 초반의 여성분이었는데 저는 그분과 몇 번 마주친 적이 있었습니다. 항상 저에게 살갑게 대해주셨던 분이었죠. 시어머니와는 오래된 사이라고 했습니다. 그 말은 시어머니의 이야기를 오랫동안 가까이서 들어온 분이라는 뜻이기도 했습니다. 저는 그분께 연락을 드렸습니다. 만나서 차를 마셨습니다. 처음엔 가벼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러다 자연스럽게 시어머니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요즘 시어머니와 사이가 좋지 않다고, 제가 뭘 잘못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혹시 어머니가 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들으신 적 있냐고 여쭤봤습니다. 그분은 잠시 망설이셨습니다. 그러다 천천히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오래전부터 마음에 걸리는 게 있었다고 하셨습니다. 시어머니가 모임 자리에서 저에 대한 이야기를 자주 하셨는데 듣기에
좀 불편한 내용이 많았다고 하셨죠. 큰 며느리가 친정 식구들한테 뭘 자꾸 가져다 준다는 이야기, 살림을 제대로 못한다는 이야기, 남편을 힘들게 한다는 이야기들이었습니다. 그분은 그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실제 저의 모습과 달라서 이상하다고 생각하셨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녹음기를 켜고 있었습니다. 미리 양해를 구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먼저 꺼낸 이야기였고 그분은 자발적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는 그 녹음 파일을 저장해 뒀습니다. 작은 동서와 나눈 문자도 따로 저장해 뒀습니다. 통장 내역표도 파일로 만들어 뒀습니다. 증거들이 하나씩 쌓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무렵 남편이 이상한 낌새를 채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무언가를 알고 있다는 걸 감지한 건지 아니면 시어머니한테 뭔가 들은 건지 알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남편이 불쑥 말했습니다. 요즘 어머니가 좀 예민하신 것 같다고 혹시 무슨 일 있었냐고요.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모르겠다고 별일 없었다고 했습니다. 남편은 그 대답을 믿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날 남편의 질문에서 중요한 걸 하나 확인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무언가를 감지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걸 어떤 경로로든 느끼고 계신 것이었습니다. 그분은 촉이 빠른 분이셨으니까요. 시간이 많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저는 속도를 조금 높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확인해야 할 것이 하나 남아 있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그것만 확인되면 저는 움직일 수 있었습니다. 그건 남편이 이 모든 것을 알고 있었는지의 여부였습니다. 이 사람이 공모자인지 피해자인지 그 답에 따라 제가 다음에 해야 할 일이 완전히 달라질 것이었습니다. 남편이 알고 있었는지 확인하는 일은 가장 조심스러운 부분이었습니다. 직접 물어볼 수는 없었습니다. 제가 뭘 알고 있는지 드러나는 순간 남편이 시어머니에게 먼저 알릴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평생 어머니 앞에서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 습관은 쉽게 바뀌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정면으로 묻는 건 최후의 수단이어야 했습니다. 저는 다른 방식을 택했습니다. 남편의 행동 패턴을 처음부터 다시 짚어봤습니다. 28년치 기억을 하나씩 꺼내놓고 새로운 눈으로 들여다봤습니다. 그러자 그동안 그냥 넘겼던 장면들이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유독 시어머니 재산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화제를 돌렸던 것, 제가 시어머니 외출에 대해 물어볼 때마다 어딘가 불편한 표정을 지었던 것, 통장 정리를 항상 본인이 직접 하려 했던 것들이었습니다. 그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저는 한 가지 실험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자연스럽게 노후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우리도 이제 슬슬 노후 준비를 해야 하지 않겠냐고, 따로 저축을 시작하면 어떻겠냐고 했습니다. 남편의 반응을 보기 위해서였습니다. 남편은 잠깐 멈칫했습니다. 그러더니 요즘 여유가 없다고 했습니다. 나가는 돈이 많다고 했죠. 저는 그럼 나가는 돈을 한번 정리해보자고 했습니다. 뭐가 얼마나 나가는지 같이 보면 줄일 수 있는 것도 있지 않겠냐고요. 남편의 표정이 미묘하게 굳었습니다. 괜찮다고, 자기가 알아서 한다고 했습니다. 그 반응 하나로 어느 정도 답이 나왔습니다. 남편은 알고 있었습니다. 전부를 알고 있는지는 몰라도 적어도 시어머니 적금 이야기는 알고 있었을 것이었습니다. 본인 계좌에서 매달 이체가 나가는데 모를 리가 없었습니다. 그걸 28년 동안 저에게 말하지 않았다는 것은 결국 같은 편이 아니었다는 뜻이었습니다. 그 사실이 생각보다 오래 마음에 남았습니다. 시어머니가 밉고 원망스러운 건 이미 오래된 감정이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에 대한 감정은 달랐습니다. 밉다기보다 허탈했습니다. 이 사람과 28년을 살았습니다. 같은 이불을 덮고 같은 밥상에 앉았습니다. 그 세월 동안 이 사람은 저를 이 집안에서 가장 마지막 순서에 놓고 있었던 것입니다. 며칠을 그 감정 속에서 보냈습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그 감정을 내려놓았습니다. 지금 허탈해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감정은 나중에 얼마든지 느낄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움직여야 할 때였습니다. 저는 마지막 준비를 했습니다. 변호사에게 다시 찾아갔습니다. 그동안 모은 것들을 전부 가져갔습니다. 통장 내역표, 적금 서류 사진, 녹음 파일, 작은 동서와 나눈 문자들이었습니다. 변호사는 꼼꼼하게 검토하더니 이번엔 다른 말을 했습니다. 충분히 의미 있는 자료들이라고 했습니다. 특히 시어머니가 저에 대한 허위 사실을 지속적으로 유포해온 정황은 명예훼손으로 볼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재정적인 부분은 부부 재산 문제로 접근할 수 있다고 했죠. 저는 소송을 원하는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법적인 싸움을 하고 싶은 마음은 없었습니다. 그보다는 제가 가진 것들을 적절한 자리에서 꺼내놓고 싶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오래 공들여 만들어온 이야기의 구조를 제대로 된 자리에서 무너뜨리고 싶었습니다. 그 자리가 어디여야 할지는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때마침 시어머니가 그 자리를 직접 만들어 주셨습니다. 아파트 증여 문제를 공식적으로 정리하겠다며 가족 모임을 소집하셨습니다. 시동생들과 그 배우자들, 그리고 저희 부부까지 모두 모이는 자리였습니다. 시어머니는 그 자리에서 증여 계획을 공식적으로 발표하실 생각이셨을 것입니다. 이미 다 정해진 것을 형식적으로 알리는 자리로 만드시려는 것이었죠. 저는 그 자리가 제 자리이기도 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모임 날짜가 잡혔습니다. 2주 뒤였습니다. 저는 그 2주 동안 할 일을 머릿속으로 정리했습니다. 준비는 끝났습니다. 자료도 있었습니다. 해야 할 말도 정리돼 있었습니다. 남은 건 그 자리에서 흔들리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모임 전날 밤 시어머니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내일 자리에서 쓸데없는 말하지 말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짧고 단호한 문자였습니다. 저는 그 문자를 읽고 나서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오랜만에 깊이 잠들었습니다. 이상하게도 그날 밤은 마음이 편했습니다.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28년 동안 두려움을 안고 살았는데 마지막 밤에는 그게 없었습니다. 오히려 이상할 정도로 고요했습니다. 모든 걸 내려놓은 사람의 고요함이었습니다. 아니면 이제 정말 잃을 게 없어진 사람의 고요함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준비해둔 서류 봉투를 가방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거울 앞에 섰습니다. 눈가에 주름이 깊은 56의 여자가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얼굴을 오래 들여다봤습니다. 이 얼굴이 28년 동안 얼마나 많이 참았는지, 얼마나 많이 웃어야 했는지, 오늘 이후로는 이 얼굴이 조금 달라질 것이었습니다. 차에 올라타면서 한 가지 생각을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오늘 제가 준비해온 것들을 전혀 예상하지 못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분은 오늘도 모든 것이 본인 뜻대로 흘러갈 거라고 생각하고 계실 것입니다. 며느리는 오늘도 고개를 숙이고 웃고 참을 거라고요. 28년 동안 그래왔으니까요. 하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모임 장소는 시어머니 아파트였습니다. 도착했을 때 시동생들은 이미 와 있었습니다. 거실에 둘러앉아 담소를 나누는 분위기였습니다. 작은 동서는 저와 눈이 마주치자 살짝 시선을 내렸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고 있다는 눈빛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주방에서 차를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저를 보시더니 왔냐고 짧게 말씀하셨습니다. 평소와 다름없는 표정이었습니다. 저도 평소와 다름없이 앉았습니다. 가방은 무릎 위에 올려뒀습니다. 안에 서류 봉투가 있다는 걸 아는 사람은 저뿐이었습니다. 남편은 제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긴장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아마 오늘 자리가 불편할 거라는 걸 감지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게 얼마나 불편한 자리가 될지는 모르고 있었겠죠. 시어머니가 자리에 앉으시면서 본론을 꺼내셨습니다. 아파트 증여 이야기를 시작하셨습니다. 이미 법적으로 검토를 마쳤다고 하셨습니다. 막내 시동생에게 증여하는 방향으로 서류를 준비해뒀다고 하셨죠. 시동생들은 알고 있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남편은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이야기를 마무리하시면서 덧붙이셨습니다. 다들 이견 없지 하고요. 그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가방을 열었습니다.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의 시선이 봉투로 향했습니다. 처음으로 그분의 표정에 균열이 생겼습니다. 저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이견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 두 마디가 거실 공기를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시동생들이 굳었습니다. 남편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시어머니는 눈을 가늘게 뜨셨습니다. 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28년 동안 연습해온 침착함이었습니다. 다만 그동안은 참기 위해 침착했고 오늘은 말하기 위해 침착했습니다. 저는 봉투에서 서류들을 꺼냈습니다. 첫 번째로 꺼낸 건 통장 내역표였습니다. 지난 12년 동안 저희 계좌에서 빠져나간 돈들을 날짜별로 정리한 것이었습니다. 시어머니 생활비 명목으로 나간 돈, 시어머니 명의 적금으로 이체된 돈을 한눈에 볼 수 있게 만들어놨습니다. 테이블 위에 펼쳐놓으니 숫자들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남편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시어머니는 그게 무슨 상관이냐고 하셨습니다. 아들이 어머니한테 생활비 드리는 게 뭐가 문제냐고 하셨죠. 목소리는 여전히 단호하셨습니다. 하지만 아까와는 달랐습니다. 뭔가를 방어하는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두 번째 서류를 꺼냈습니다. 적금 서류 사진이었습니다. 남편 서랍에서 발견했던 그것이었습니다. 시어머니 명의 납입 계좌는 남편 계좌. 12년 동안 매달 빠져나간 금액. 그 서류를 테이블에 올려놓으면서 저는 말했습니다. 형편이 어려우시다고 하셔서 저희가 생활비를 들여왔는데 그 돈 일부가 이 적금으로 들어가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적금이 이제 상당한 금액이 됐을 거라고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그 금액도 재산 분배 이야기에 포함돼야 하지 않겠냐고 했죠. 시동생들이 서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작은 동서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그게 내 돈을 내가 모은 건데 왜 내가 상관이냐고 하셨습니다. 목소리가 높아지셨습니다. 저는 그 목소리에 휘둘리지 않았습니다. 평소에 저였다면 그 목소리에 이미 움츠러들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저는 세 번째를 꺼냈습니다. 녹음 파일이었습니다. 핸드폰을 테이블에 올려놓고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시어머니 지인분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시어머니가 저에 대해 해온 말들이 담긴 목소리였습니다. 큰 며느리가 친정으로 재산을 빼돌린다는 말, 살림을 못한다는 말, 남편을 힘들게 한다는 말들이었습니다. 거실이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시어머니의 얼굴이 굳으셨습니다. 처음 보는 표정이었습니다. 당황하신 것이었습니다. 28년 동안 단 한 번도 보지 못했던 그분의 당황한 얼굴이었습니다. 저는 그 얼굴을 보면서 이상하게도 슬프지 않았습니다. 분노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담담했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싸우려는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다만 28년 동안 제가 이 집안에서 어떤 자리에 있었는지를 다들 알아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했습니다. 재산 이야기를 하기 전에 그 이야기를 먼저 해야 했다고 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이 그걸 알고 나서 결정을 내리셔야 한다고 했죠. 남편이 고개를 떨궜습니다. 첫째 시동생은 무언가 말을 하려다 멈췄습니다. 작은 동서는 눈시울이 붉어져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침묵이 어떤 말보다 무거웠습니다. 저는 서류들을 다시 봉투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더 할 말은 없었습니다. 해야 할 말은 다 했습니다. 28년치를 오늘 이 자리에 전부 올려놓았습니다. 이제 이 사람들이 어떻게 받아들이느냐는 저의 몫이 아니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나오는데 뒤에서 남편이 따라 나왔습니다. 할 말이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듣고 싶지 않다고 했습니다. 오늘 하루는 저 혼자 있고 싶다고 했습니다. 남편은 더 따라오지 않았습니다.
아파트 단지를 걸어 나오면서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가을 하늘이 높고 맑았습니다. 바람이 조금 불었습니다. 저는 걸으면서 이상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홀가분했습니다. 몸이 가벼웠습니다. 28년 동안 등에 지고 살았던 것들을 오늘 내려놓은 기분이었습니다. 그렇다고 모든 것이 해결된 건 아니었습니다. 남편과의 이야기가 남아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어떻게 나오실지도 몰랐습니다. 재산 문제가 어떻게 정리될지도 불투명했습니다. 앞으로 이 가족 안에서 제자리가 어떻게 될지도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다시는 웃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참기 위해서 짓는 그 웃음은 오늘로 끝이었습니다. 56의 저는 이제 웃고 싶을 때만 웃을 것이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오늘 이 자리는 충분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에 친정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머니 목소리가 들리자마자 저는 그냥 울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울었습니다. 어머니는 아무것도 묻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전화기 너머에서 조용히 있어 주셨습니다. 그걸로 충분했습니다. 28년 만에 저는 처음으로 제 편인 사람 목소리를 들으며 울었습니다.